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 상대로 어떤 질문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 김만배가 권순일 대법관을 찾아와서 만났다고 하더라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재명 때문인지를 저는 확신할 수 없어요. 오히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 화천대유와 관련된 다른 사건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도 얘기는 듣고 있는 게 있습니다. 화천대유와 관련된 커다란 큰 사건이 하나 있을 수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즉 분양하거나 개발해야 되는 그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이 김만배가 권순일 대법관을 찾아와서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화천대유 고문이 된 것도 그것 때문에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 점도 우리가 잘 주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그리고 양형 위원장님.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41가지 범죄 중에서 공통적인 감형 인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는 진지한 반성이고 하나는 형사처벌 전과가 없다. 그러니까 두 개가 가장 공통적인 인자죠. 또 성범죄의 경우는 PPT 한번 보여주시면 성범죄의 경우는 71%가 진지한 반성을 이유로 감형이 됐고요. 살인 강도 역시 55%, 70%로 진지한 반성을 이유로 감형이 됐습니다. 재판을 할 때 반성을 했다는 것을 뭘 근거로 판단을 하죠? 보통? 반성문이나 뭐 이런 거죠, 반성문. 반성문 또 뭐 와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근데 주로 반성문이 주로 근거가 되는데, 반성문이 만일에 다른 사람이 쓴 거라면 어떻습니까? 물론 뭐 반성문이 진지한 반성의 역할을 전혀 안 하진 않지만 그것이 뭐 주된 근거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주로 재판 기록에 보면 반성문이 나와 있고 그걸 근거로 많이 하시는데 많이 첨부되긴 합니다. 네, 민주당 송기현 의원의 질의 장면 여러분 직접 보셨습니다. 지금부터 화천대유 특혜 의혹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에 체포돼서 지금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의 취재기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영재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유동규 전 본부장 검찰이 계속 조사하고 있을 것 같은데 출석하겠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을 그에 앞서서 검찰이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체포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오전 유 씨를 병원에서 체포해 현재 조사 중입니다. 3주째 대장동 개발 관련 보도가 쏟아지는 가운데 검찰이 유 씨의 신병을 신속히 확보해야겠다는 판단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은 원래 오늘 오전 말씀하신 대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대장동 특혜 의혹을 직접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벽부터 복통을 호소해 병원을 방문한 뒤 검찰에 나가겠다고 했지만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병원 진료를 받고 나온 유 씨를 체포한 겁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수익금 배당 방식을 설계한 인물로 수천억 원대 배당금을 받은 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 논란이 커지면서 여러 시민단체가 유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한 상태인데 유 씨는 어제 SBS 취재진을 만나 화천대유 측에 막대한 이득이 돌아간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자란 의혹은 터무니없다며 자신은 공공수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 특혜를 준 적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자신 역시 개인적인 이익이나 특혜를 본 게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체포했다. 그러면 나름대로 유동규 전 본부장의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검찰이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정영학 회계사가 최근 검찰에 출석해 여러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정 회계사가 유동규 씨와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 개발 사업의 핵심 인물들과 통화하거나 대화한 19개의 녹취 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중 13번째 녹취 파일엔 정 회계사, 유동규 씨, 김만배 씨가 함께 대장동 개발 수익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 측은 이 파일이 특혜 의혹을 풀 핵심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은 이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실제로 유 씨가 대장동 특혜 의혹에 얼마나 깊숙이 관여돼 있는지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제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오늘 대장동 개발 의혹의 키맨인 유 씨를 체포한 만큼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SBS 홍영재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검찰이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 홍영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성훈 변호사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요즘 자주 뵙습니다. 네, 자주 예. 네. 유동규 전 본부장 검찰이 신속하게 체포한 수사 착수는 좀 늦었습니다만 상당히 신속하게 체포를 했다. 그러면 나름의 증거, 근거, 확신 이런 게 검찰한테 있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과 관련된 핵심적인 자료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상당한 증거를 수집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핵심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혹시라도 도주를 하거나 추가적인 증거인멸을 하게 된다면 수사가 난항에 빠질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긴급하게 체포를 해가지고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을 느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관련해서 아까 정치권 소식 전해드리면서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제 SBS 기자와 만나서 이런저런 해명을 했습니다. 그 장면 영상으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김성훈 변호사님께 계속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왜곡이에요. 나부터 조사하는 거예요. 왜? 나를 오늘 올감해야 내일 올감해야 이재명을 욕먹일 테니까. 개입할 수 없게 다 프로세스가 돼 있다니까요. 내부 내용도 실무 내용 몰라요 전혀. 유동규 전 본부장은 나는 이재명 지사 업무 일로 이야기한 사이지 뭐 가깝거나 그렇지는 않다. 사람들이 나를 올감해야 이재명 후보를 욕할 수 있으니까 자꾸 그렇게 올가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네요. 사실 그 두 가지 문장 사이에는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측근이 아니고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얼검했다고 해도 이재명 지사가 얽히지를 않겠죠. 그 말에서는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 자체가 네, 모순적이다. 네, 그렇습니다. 측근이 있기 때문에 얼검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혹은 측근이 아니더라고 하면은 얼검의 이유도 없겠죠. 둘 중 하나가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무는 저 사람의 이력입니다. 네. 예, 소위 말해서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전했고요. 경기관광개발공사 사장을 했는데요. 예.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준비한 CG가 있으면 혹시 보여주시면 예, 예. 감사할 것 같은데요. 자, 기본적으로 유동규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공단이나 공사나 공기업에서 일을 하던 사람은 아닙니다. 공무원도 아닙니다. 저희가 이거 민관 합동에 여러 가지 비리가 있는지 문제를 하기를 하는데 그럼 관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언제 이 사람이 관으로 들어왔는지 내용을 봐야 하는데요. 원래는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이었습니다. 그렇죠. 2008년인가 네. 그렇죠. 완전히 이제 민간의 어떤 특정 이익과 관련된 사람이었죠. 그때 이재명 변호사를 만났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때 지지 선언을 했고 그 이후에 2010년 10월 저게 바로 첫 번째로 이 사람이 공적 영역에 들어온 겁니다. 예.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취임합니다. 그냥 직원도 아니고요. 그리고 2014년 7월에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저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취임과 그리고 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취임에는 각각 이제 성남시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있지 않을까라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해당 공단과 공사에서 차근차근히 쌓아온 사람이 아닌 완전히 민간의 특정 이익을 대변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 왜 공적 영역으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공적 영역으로 들어온 데 있어가지고 그러한 임명권이나 그러한 부분들의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이 누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당연히 이제 당시의 임명권자라고 볼 수 있는 혹은 직접 임명권자는 아니더라도 해당 기관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되고 난 이후에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임명을 해서 취임했다. 네. 그 당시에도 전문성이 없다. 이런 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 앞두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네. 이런 기사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 2010년, 2014년, 2018년 아까 세 차례 그 자리에 들어갈 때마다 논란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당시의 회의록 이런 걸 한번 보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록, 도의회 회의록입니다. 맨 위에 2010년 10월에 성남시의회 회의록
최윤길 시의원 임원 요건 4가지 중 해당하는 게 있습니까? 유동규 당시 본부장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2014년 10월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됐을 때 이재호 시의원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조직의 인사입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됐을 때 도 의원이 노조에서 전문 지식 없는 유 사장 취임에 이의가 있었습니다.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유동규 당시 사장이 네 하고 답변했다는 회의록이 있다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치 여담 야담 시간에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을 해요. 이재명 후보가 이 개발 사업 내가 설계했고 실무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측근 아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도 뭐 예산 안 준다고 자기가 그만둔 사람인데 그 이후로는 인연이 끊어졌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역할 어떤 부분에 검찰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두 가지 흐름으로 갈 겁니다. 하나는 이제 정적으로 횡적으로 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금 이 사업을 설계하고 이 사업에서 선정되고 거기서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 있는 김만배 씨로 일단 지칭을 하고 네. 있죠. 김만배 씨나 남욱 변호사나 이런 핵심적인 민간 주체들과 어떻게 인적으로 경제적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비리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해당되는 내용은 이제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상당 부분 담겨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낸 녹취록에. 예,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초기에 의혹이 제기된 것처럼 막대한 수익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설계와 선정에도 개입을 한 소위 민관 합동 비리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헤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개입되는 과정에 어디까지 공적인 권력들이 미쳤는지에 관한 부분들을 파헤치게 될 것입니다. 소위 수직적인 것이겠죠. 유 본부장이 원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가지고 본부장까지 오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정무적으로 임명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런 임명과 관련돼 가지고 혹시라도 해당되는 것이 비리가 있다면은 그 비리에 대해서 또 어떠한 정치권과 연결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추가적인 수사가 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을 검찰이 체포했다라고 한다면 아까도 변호사님께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재명 지사가 늘 이야기하듯이 화천대유 특혜 의혹,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해서는 민관 뭐 어떻게 보면 50대 50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공영개발 이쪽은 이재명 지사가 정말 철두철미하게 애를 써서 민간이 손해가 나든 이익이 나든 5천억 원 이상을 무조건 성남 시민에게 돌려주도록 내가 했다. 그리고 민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난 모른다. 그리고 그건 내가 관여할 사안도 아니다라고 하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도 어쨌든 이쪽 공영개발 쪽을 설계하고 실무를 책임졌다라고 한다면 지금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혹시 민간 쪽에서 나온 그 막대한 이익의 일부라도 유동규 전 본부장이 받았을 가능성, 혐의, 의혹 뭐 이런 부분을 혹시 들여다보고 있는 건 아닌지.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적인 부분일 거고요. 또 그와 함께 그러면 그런 이익을 받았다면 애초에 이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닌지에 정조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요즘에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예. 혼론이 있는데요. 구분해서 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일정 금액만큼의 우선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것과 초과되는 수익을 배당을 안 받는 것은 논리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우선주 중에서도 소위 말해서 참가적, 비참가적이라고 해서요. 우선적으로 수익을 가져가면서도 남은 수익에 대해서 또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실제로 민간 공동사업에서 그렇게 이루어졌거든요. 이 사업의 설계, 계약 내용 중에서 가장 의구심을 가지는 거는 민간의 이 사업과 관련된 이익을 공공기관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가져간 부분이 아니라 왜 이 금액 부분을 일정 금액으로 한정 지었는지에 관한 부분인데 만약에 유 본부장과 이 민간의 수익을 가져간 주체들 간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의 카르텔이 드러나게 된다면은 결국은 이 설계가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애초에 수익을 높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그런 비리가 아닌가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규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SBS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말이죠. 세부 내용도 실무 내용도 저는 전혀 몰라요. 근데 대장동 그다음에 저 공부했어요. 막 수소문하고 물어보고 개입한 게 아니라 개입할 수 없게 다 프로세스가 돼 있으니까요. 이렇게 또 좀 부인하는 답변을 했는데 실무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했다라고 하는 그동안에 우리가 전해드렸던 부분과 배치되는 해명 좀 석연치 않다 뭐 이런 부분도 좀
있어요. 결론은 그러면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누가 설계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100% 민간 개발을 하는데 민간 업자들끼리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분쟁이 생긴 거라면은 사실은 이렇게 이슈가 되지도 않겠죠. 민관 합동이고 공영 개발과 민간 개발이 같이 하는 거고 결국은 이 사업을 승인하고 시행한 주체는 공공 쪽입니다. 이런 구조를 받아들인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설계가 됐고 누구를 위한 설계이고 누가 이것을 설계했는지에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것을 설계한 핵심적인 책임자로서 유 본부장에 대한 지목이 나왔었는데 유 본부장이 자신이 설계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렇다면 이걸 도대체 누가 설계한 것인지에 대해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두 가지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겠죠. 유 본부장이 설계한 게 아니라면은 민간업자들이 그냥 설계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 민간업자들이 설계한 내용을 유불리를 따지지도 않고 공공에서 그대로 인정했다는 것인가가 될 수밖에 없고요. 다른 하나라면은 그게 아니라 공공에서 이렇게 설계해가지고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은 다시 그럼 유본부장이 아니라 누가 왜 초과적인 이익들을 공공이 못 가져가고 민간에 다 가져가도록 설계했느냐는 질문, 그 누가라는 질문밖에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을 검찰이 신속하게 체포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그 근거가 아무래도 저희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했다는 10여 개의 녹취록 가운데 어제 8시 뉴스에서는 13번째 녹취가 핵심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치까지 짚었는데 말이죠. 그 녹취록이 상당한 어떤 근거가 됐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아마 이 녹취 내용들을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화자 간에 그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사람들까지의 녹취록이 가장 증거 가치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즉 유동규, 김만배, 정영학 이 세 사람이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내용이라면 증거 가치가 굉장히 높을 거고요. 그것이 아니라 정영학 회계사와 김만배가 이야기하면서 김만배가 유동규 씨나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걸 전문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증거 가치가 떨어질 것입니다.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13번째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이 저 사람들 사이에 직접적인 대화 내용이 녹음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나 이것을 설계하고 선정하고 수익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의 이해관계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드러나는 핵심적인 진술들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9개 녹취 파일을 제출했는데 그 가운데 13번째 녹취 파일에 정영학 회계사 김만배 씨, 화천대유의 실제 소유주라고 하는 김만배 씨,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 세 사람이 나눈 이야기가 담겨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막대한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어제 SBS 홍영재 기자가 단독 보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녹취록을 들어보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사건을 검찰이 수사할 때 문서적인 증거도 상당히 확보를 해야 하는데 이런 진술, 녹취록 이건 일종의 진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이 검찰이 초기 수사를 할 때는 상당히 여기에 근거해서 수사의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수사를 해나갈 가능성 높겠죠?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정 회계사가 녹취록만 제출한 것이 아니라 이 녹취록에 대화 내용이 있다면 이 대화 내용에 근거가 될 수 있는 대화 내용의 진실임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간접적인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가령 이런 거겠죠. 네. 이번에 누군가한테 뭐 얼마를 줘야 하고 누군가한테 롤비를 해야 하니까 몇백억 보내달라고 했잖아. 이미 거기에 돈을 써가지고 더 없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라는 부분이 있다면은 실제로 그렇게 몇백억이 인출이 되고 이체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 같이 증거들이 나타나면 이 녹취록의 진실성이 인정이 될 것입니다. 예. 녹취록은 아마 이 장영학 회계사가 이야기한 이 회계사가 이야기한 내용들의 하나의 증거로서 그 진술의 내용에 하나의 부합되는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을 할 것이고요. 이 사건과 관련돼서 워낙 금액이 크고 워낙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금 인출 내역, 출납 내용이나 이메일이나 엑셀 파일이나 그런 모든 내용들이 담겨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 회계사가 이 회계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는데 회계사라면 사실은 이 사건의 수익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숫자적인 문제, 이익 배분 뭐 이런 부분은 아마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수익을 최종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 사람들, 거기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회계사는 이미 이것이 수익을 배분할 사람들이 설계와 선정까지 다 한 것이라면은 그런 시뮬레이션과 그런 내용들을 검토한 것들이 이미 다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번에 관련된 내용을 제출하면서 관련 내용까지 제출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내던졌다. 어제 임찬종 기자는 이 자리에 출연해서 아직까지 그게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그런 기사가 나왔다. 근데 어제 SBS 8시 뉴스를 보면은 뭐 그래서 던진 게 아니라 뭐 술 먹고 뭐 죽으려고 던졌다. 뭐 이렇게 또 해명하는 것도 있었고 오늘 전체적인 기사의 흐름은
그게 사실관계로 좀 굳어져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일단 그런- 본인이 던진 건 인정을 했으니까요. 이 예. 휴대전화를 아직도 못 찾고 있다. 이건 조금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물론 뭐 창밖으로 던져서 그런데 그 반경은 얼마 되지 않을 것도 같은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요즘 하도 공교로운 일들이 많다 보니까 예. 참 공교롭습니다. 예. 일단은 압수수색을 하기 얼마나 전에 던졌는지 좀 확인이 필요할 예. 걸로 보이고요. 만약에 압수수색 직전에 던진 거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수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인멸들에 수사팀이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여러 가지 영상 분석들을 통해 가지고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CCTV 공화국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여러 영상들을 보면 누가 주워갔는지도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핵심적인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유동규 본부장이 핸드폰을 어디에 던졌고 그걸 누구한테 던졌는지 봐야 할 것 같고요. 특히나 혹여라도 이 수사 정보, 압수수색 관련된 정보들이 유 본부장으로 샌 부분이 있다라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수사를 방해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또 파헤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오전 10시로 출석 일정을 조율했다가 오늘 새벽에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 1시간 늦춰달라. 11시에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그 전에 병원까지 가서 체포해서 조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 휴대전화 던지고 이런 부분이 검찰의 이런 체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압수수색과 수사 자체도 굉장히 늦었고요. 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면에서 봤을 때는 증거인멸의 우려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사건을 다 떠나서 생각해 봅시다. 핵심적인 어떤 중요한 사건의 피해자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폰을 던졌다라면은 누군가 그거를 약속한 듯이 주워갔다면은 누가 그것을 증거인멸이 아니라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점들이 있고 특히나 갑자기 건강상 문제를 자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소환에 응할 뿐만이 아니라 도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자료들이 확보된 상태에서 만약에 신병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핵심을 놓치게 된다면 검찰로서는 굉장히 큰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긴급한 체포가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체포까지 한 거는 오전 11시에 나오기로 한 사람인데 굳이 그 전에 서둘러 가서 병원에 가서 체포를 했다. 일종의 약간 괘씸죄, 뭐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이런 판단이 좀 개입된 건 아닌지.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검찰 이번 수사와 관련돼서는 워낙 이게 정치적으로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수사다 보니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늦지 않았냐라는 비판들이 있는 상황에서 핸드폰을 던졌다라는 것을 드러난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혹시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시간이 벌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비판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엄정한 수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또 체포는 일단은 임시적인 조치이기 네. 때문에 여기서 더 나아가서 구속영장까지도 빠른 시일 안에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번 화천대유 특혜 의혹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떤 주장들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끝나면 감사 100번 들어온다. 나름대로는 철저하게 한다고 했어요. 대가성은 없었고요. 그냥 제가 잘 좋아하던 형들인데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기감이 되시고 그리고 또 많은 부분을 도와주고 지금 영상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자들이 쓰는 기사, 언론의 기사가 어쨌든 간에 조각을 물어서 기사를 쓰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결국 이 기사들을 종합해서 볼 수밖에 없다. 왜? 검찰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 안 해주죠. 네. 피의 사실 공표가 금지돼 있으니까 안 되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 언론 기사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직접 영상을 만들었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저희 취재 결과도 담았고. 자, 이번 화천대유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될 사람, 김만배 씨 일단 조사했고, 유동규 전 본부장을 체포해서 조사했고, 미국으로 출국한 남욱 변호사 조사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정영화 회계사는 이미 조사를 했고, 그리고 남욱 변호사 추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가서 일했고, 그 다음에 또 퇴사를 해서
유언홀딩스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다는 정모 변호사도 반드시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일단 5명 정도는 꼭 조사를 해야겠군요. 네, 그 필수적이고요. 특히 정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으로 수익을 얻은 주요 주체 중에 하나인 남욱 변호사와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 모두 두 사람을 이어주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맨 왼쪽에 유동규 전 본부장 바로 밑에 이름이 있는 정모 변호사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와 선정과 수익 과정이 하나의 띠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에 있어서 수익을 본 사람들의 핵심적인 친분이 있는 인물이 이 사람이 설계와 선정에 관여하도록 소개를 했다, 몇 달 전에. 그리고 저 정 변호사가 그 사람들을 설계하는 작업에 실무에 담당을 했었고 또 선정하는 작업에도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라면은 당연히 이 카르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 변호사에 대해서도 소환과 여러 가지 조사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현재로서는 뭐 피의자로 입건이 됐다는 기사도 아직은 없는 상황인데 미국으로 출국해 있다. 스스로 들어오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강제로 입국시킬 방법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나온 기사는 혹시 입국 시 통보 뭐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네, 입국 시 통보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지금 아직은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범죄 인도 청구를 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남욱 변호사와 관련돼서는 현재 주요 인물 중에 남욱 변호사를 제외한 사람들은 한국에 다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피의자로서 만약 문제가 있다면은 피의자로서 입건을 하면서 범죄 인도 청구를 하고요. 일각에서는 아직 보도 내용이긴 하지만은 여권 무효화 조치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보도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너무나 완벽하고 훌륭한 사업이었다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은 비리가 있고 문제가 있다라면은 바로 이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도 범죄 인도 청구 등 여러 가지 강도 높은 조치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수사의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의지가 있으면 당연히 피의자를 입건해서 범죄 인도 청구도 할 수 있고 미국에서 소재 파악도 하고 기무사 전 사령관 조윤천 씨인가요? 개헌 문건 관련해서도 뭐 그런 조치 다 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번은 워낙 국민적 의혹이 크게 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말이죠. 조금 전에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현재 가장 먼저 조사를 받았고 그런데 또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 남부청 국가수사본부가 더 수사팀을 확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경찰도 그러고 있고 검찰도 전담팀 구성했고 김호수 검찰총장이 지휘 여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라고 지시를 했고 또 공수처가 혹시 또 공수처에 고발된 사안을 또 수사하겠다고 나서면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한다. 이게 오히려 수사가 더 잘 될까요? 아니면 수사가 오히려 좀 자꾸 이렇게 흩어져서 혼란스러워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굳이 말하자면은 한쪽에서 체계적으로 전체 합동 수사를 해가지고 밝혀내는 게 좋겠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수사 결과에 대한 의혹이나 문제제기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외압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효율성은 떨어지지만은 차라리 여러 주체들이 각자 경쟁하듯이 열심히 수사를 해가지고 국민들 앞에 명확하게 납득할 수 있는 기회, 그 설명을 내놓기를 바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이제 굉장히 어려운 주제죠. 이 주제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각자 확실한 정치적 지지선에 있는 분들은 저거는 저쪽 편의 문제일 뿐이다. 저쪽만 파고 우리 쪽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저는 그것도 그 심정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거는 국민들과 이런 이익 마피아들 간의 경쟁과 어떻게 보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토건으로 수익을 얻고 여러 가지 여야의 로비를 해가지고 비리를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제발 정쟁으로 소모돼서 끝나기를 바랄 겁니다. 한쪽만 그렇죠. 파다가 예. 결국은 이도저도 밝혀지지 않는 걸 원할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상 배임 횡령 정도로 간단하게 처리되는 걸 원할 겁니다. 라임 옵티머스도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런데 정작 가만히 보면 네. 숱한 의혹만 제기됐지 정작 뭐 감옥에 갔거나 처벌받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네, 펀드로 돈이 가서 돈이 사라졌습니다. 수조 원이요.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니까요. 모든 이런 이익을 보는 업자들,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여러 정치권들에 기대고 그 정치권들의 정치인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속에서 숨어가지고 자기들은 자꾸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에 관해서는 적어도 국민들, 정상적인 대부분의 모든 국민들의 문제는 생각은
정확하게 밝혀지고 엉뚱하게 규명이 되고 그것이 누구든 간에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는 것을 밝히길 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막기 위한 가장 강력한 힘, 저들이 내밀 수 있는 가장 카드가 뭘까를 보면요.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이것을 정쟁으로 만들어서 서로 간에 공격하게 해서 결국 아무도 밝혀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래서 수사 결과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문을 던지고 그래서 수사기관들이 어떤 것으로도 치우치지 못하고 하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차라리 한 수사기관이 이것을 독점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 수사기관들이 서로 국민의 눈에 얼마나 합당한 수사 결과를 내놓는지를 밝히고 스스로 그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호 변호사님 마지막 말씀이 참 인상적인데요. 제가 또 질문을 잘해야겠습니다. 예, 나오실 때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지사가 SNS에 또 글을 올렸네요. 절대 정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이 마귀의 힘으로 큰 소리를 치지만 부패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다. 작물을 나눈 자가 도둑이고 곽상도 아들에게 50억 원을 준 자가 주인이다. 유혹을 이겨내는 게 능력이다. 내가 유일하게 감옥에 안 간 성남시장이다. 예, 이재명 후보는 또 이런 글을 SNS에 올렸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전우야 나의 전우야 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면 내 너를 찾으리. 예, 아주 오래전 노래입니다. 전장의 피는꽃, 오나의 전우요, 오나의 전우요. 아마 이 대목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73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국군의 날 기념식도 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군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남북미중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군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군에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고 지금 자제분들 가운데 군에 또 입대한 그런 자제를 둔 부모님도 많이 계실 겁니다. 오랜만에 예전에 함께 군복무했던 동료들에게, 전우들에게 전화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전우야 나의 전우.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